나를 위한 나의 집.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낡은 부엌 식탁을 비췄다. 이영호와 내가 40년간 차를 마시던 곳이었다. 식탁 위에는 나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라고 쓰인 3개의 파일철이 놓여 있었다. 65살의 나는 남편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순자, 살아있을 때 다 주어라. 아이들이 기뻐하면 당신도 편안할 거야. 이영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너무 텅 비어 보였다. 나는 가장자리가 다른 식탁보를 정리하고 첫 번째 파일철을 열었다. 도심에 있는 넓은 집과 정원 부지에 대한 서류였다. 이것은 나의 큰딸 민지의 것이었다. 두 번째 파일철은 아들 준호를 위한 것이었다. 도심에서 40km 떨어진 교회 주택과 그의 오래된 차가 있는 차고. 세 번째 파일철은 막내 수연의 것이었다. 예금과 이영호와 내가 90년대에 샀던 소형 아파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영호는 항상 말했다. 따뜻한 손으로 주어라. 차가운 손이 아니라. 초인종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민지는 언제나처럼 시간 맞춰왔다. 나는 머리카락을 다듬고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문을 열러갔다. 엄마 안녕. 민지는 내 뺨 옆 허공에 키스하는 신용을 했다. 43살의 그녀는 젊은 시절의 나와 닮아 있었다. 같은 갈색 머리, 같은 광대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에게는 결코 없었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준호랑 수연이는 벌써 왔어요? 그녀는 복도로 들어서며 물었다. 아니, 아직이야. 너도 알잖아. 준호는 항상 늦고 수연이는 기차에서 막 내렸어. 민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늘 그렇듯이요. 2시가 되자 모두 식탁에 모였다. 준호는 찻잔을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두드렸다. 38살의 그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다가 매니저였다가 다시 실직 상태였다. 막내 수연은 조용히 무릎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34살의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했다. 너희를 모이게 한 건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항상 따뜻한 손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어.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몸을 꼿꼿이 세웠고 수연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민지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다. 민지, 나는 첫 번째 파일철을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너는 항상 이 집을 좋아했잖아.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네 18살 생일을 축하했지. 이건 내 거야. 민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이내 감정을 감추었다. 고마워요 엄마. 예상치 못했네요. 준호, 나는 아들에게 돌아섰다. 너는 교회 주택과 차고를 갖게 될 거야. 너는 항상 거기서 뭔가 만지는 걸 좋아했잖아. 엄마, 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그의 눈이 빛났다. 고마워요. 그리고 수연아. 나는 막내딸을 바라보았다. 예금과 소형 아파트. 네가 어린이집을 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수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엄마, 이건 너무 과분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히 남겨두었어. 이건 너희 아빠랑 내가 항상 원했던 거야. 저녁에 우리는 공증인 앞에서 서류에 서명했다. 민지는 비싼 와인 한 병을 주문했고 준호는 건배를 제의했다. 수연은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우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가. 하나둘씩 그들은 떠났다. 준호는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했고 수연은 기차 시간에 맞춰 서둘렀다. 민지는 집에 머물며 마치 이미 가구 배치를 구상하는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았다. 엄마, 언제 이사하실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커튼을 만지며 물었다. 이사라니? 나는 당황했다. 아, 네. 성진 씨랑 저는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 계획이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이리 와요. 제가 뭘 보여줄게요. 그녀는 내 팔을 잡고 부엌을 지나 마당으로 나가는 길로 나를 이끌었다. 스위치를 딸깍 누르자 전등 불빛 아래 이영호가 연장들을 보관하던 낡은 창고, 즉 사라가 드러났다. 여기를 엄마를 위해 개조할 수 있어요. 민지는 손으로 공간을 가리켰다. 난로도 더 좋은 걸로 놓고 수도도 연결할게요. 아늑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 때문에 등골이 오싹했다. 결국 엄마한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양말 위로 땅의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벽들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내 딸, 내 민지가 나에게 사라로 이사하라고 제안하고 있었다. 제가 이미 작업자랑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내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다음 주에 시작할 거예요. 목이 메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다. 서류에 서명한 지 2주 후 나는 민지가 내 방이라고 부르는 곳에 서 있었다. 사라는 급하게 개조되었다. 벽에는 철제 침대가, 낡은 서랍장과 램프가 놓인 협탁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바이오 화장실과 플라스틱 커튼으로 가려진 샤워 부스가 있었다. 바닥은 여전히 콘크리트였고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얇은 깔개로 덮여 있었다. 완벽해요. 민지는 작업자들이 떠나자마자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동의하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트럭 소리에 잠에서 깼다. 뿌연 창문을 통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파트에서 가구를 빼내는 것을 보았다. 이영호와 결혼 첫 해에 샀던 식탁,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조각된 문이 달린 찬장, 이영호가 저녁마다 신문을 읽던 안락의자, 인테리어를 바꾸는 중이에요. 민지는 내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성진 씨가 낡은 것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정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다.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민지가 문간에 나타났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 자물쇠를 바꿨어요. 마당 문을 이용하세요. 냉장고에 물 넣어줄게요. 기숙사처럼 작은 냉장고가 사라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내가 새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학생처럼 느껴졌다. 며칠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10살짜리 아들 민규와 8살짜리 딸 지은에게 할머니 방, 즉 내 방, 정확히는 사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일렀다. 어느 날 아침 7시에 민지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도와주세요. 보모가 아파서 못 왔어요. 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물론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주들이잖아. 좋아요. 아이들은 밥 먹었어요. 민규는 숙제 끝내야 하고 지은이는 바이올린 연습해야 해요. 저는 4시쯤 돌아올게요. 정오쯤 아이들은 배가 고팠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물 반병과 과자 한 봉지가 전부였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는 좁고 먹을 것도 없어요. 지은이가 물었다. 얘야, 나한테 열쇠가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에 사시잖아요. 민규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여기에 살아. 나는 사라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큰 집은 이제 너희 부모님 거야. 지은이는 코를 찡그렸다. 이상하다. 왜 할머니가 사라에 살아요? 나는 그들의 엄마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내 카드로 피자를 주문했다. 마침 수연에게 주었던 예금에 연결된 카드였다. 민지는 4시가 아니라 5시 반에 돌아왔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녀는 피자 상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평일에 패스트푸드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팠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민지는 과장된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요. 회의 중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 침대에 앉아 낡은 냉장고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영호의 가디건을 몸에 둘렀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지가 약속했던 방안 시설은 여전히 없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열과 목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힘이 빠졌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몸이 안 좋아. 차랑 약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3시간 동안 답이 없었다. 나는 전화했다. 자동 응답기였다. 저녁이 되자 열은 더 심해졌다. 얇은 이불 아래에서 나는 몸을 떨었다. 절박한 마음에 나는 준호와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준호가 먼저 답장했다. 엄마, 저 출장 중이라 금요일에 돌아가요. 건강 조심하세요. 수연은 바로 전화했다.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뭐 좀 드셨어요? 민지 언니가 엄마한테 가봤어요? 아니, 나는 고백했다. 아마 바쁜가 봐. 이건 말도 안 돼요. 수연이 외쳤다. 지금 언니한테 전화할게요. 1시간 후 민지가 파라세타몰 한 상자와 식은 차를 들고 나타났다. 수연이가 엄마 아프다고 했어. 그녀는 거리를 유지했다. 수프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게 베란다에 뒀어. 그녀는 내 몸 상태를 묻지도 않고 떠났다. 그날 밤 어둠 속에 누워 나는 울었다. 내 딸이 언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언제 그녀에게 짐이 되었을까? 다음 날 열은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짓눌려 있었다. 몸이 조금 나아진 것을 느끼고 나는 이사 올 때 구석에 쌓아두었던 상자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옷과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작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이영호의 낡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그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열쇠는 커프스 단추 서랍에 있어. 커프스 단추들은 서랍장처럼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이다. 민지는 거의 모든 낡은 것을 버렸지만 자물쇠는 허술해 보였다. 준호가 어릴 때 자물쇠 따는 것에 빠져있던 것을 기억하고 나는 실핀을 집어들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여행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 앨범들, 서류철들, 그리고 이영호의 필체로 내 이름이 쓰인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10건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이영호의 목소리가 글자들 속에서 살아났다. 사랑하는 순자,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겠지. 나는 항상 이 편지가 익히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알아. 민지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마음은 아니야. 준호는 늘 제자리를 찾고 있고 수연이는 자기 그림자를 두려워해.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당신이 이 편지를 열었다면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켰을 거야. 어쩌면 깊이 상처를 주었을 수도. 알아줘, 나는 준비를 해뒀어. 당신은 늘 너무 믿음이 강했고 아이들에게서 좋은 점만 봤지.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지만 동시에 걱정한 이유이기도 해. 첫째, 당신이 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증여 계약서 4페이지 사막남옥에 단서 조항이 있어. 아이들이 당신에게 합당한 존경과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 변호사 박선우 씨가 이걸 주장했어. 나는 그에게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지 말라고 했지만 둘째, 나는 당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뒀어. 은행에 128번 금고가 있어. 열쇠는 여행 가방의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어. 거기에는 내가 5년 전 내 심장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산 아파트 서류가 있어. 작지만 아늑한 당신을 위한 집이야. 아이들이 모르는 통장도 거기에 있어. 순자, 내 사랑. 당신은 평생을 나에게 마음을, 아이들에게 영혼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었어. 이제 당신 자신을 보호할 때야. 이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 대로 자라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에게는 합당한 존경과 품위를 가지고 살 시간이 있어. 우리는 말했다. 사랑은 거저 주어지지만 존경은 얻어야 한다. 아이들은 당신의 관대함에 대한 권리를 잃었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순자. 항상 그랬어. 영원한 사랑을 담아. 이영호.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껴 울었다. 이영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배신을 예견하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었다. 몇 주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희망으로 바뀌며 물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여행 가방 바닥을 더듬어 비밀 패널을 찾았고
128번 꼬리표가 달린 작은 열쇠를 꺼냈다. 거의 히스테리컬하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영호는 무덤 속에서 그녀를 역이용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택시를 불러 은행으로 갔다.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어디 있는지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금고 안에는 이영호가 약속했던 모든 것이 있었다.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 서류, 적지 않은 금액이 찍힌 통장 사본, 열쇠.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택시기사가 서류에 적힌 주소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집은 작고 아담한 단층 집으로 깔끔한 앞마당과 파란색 덧문이 있었다. 우리 집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큰거렸다. 내 집, 내 집. 열쇠는 자물쇠 안에서 부드럽게 돌아갔다. 안에서는 새 페인트 냄새가 났다. 텅 빈 방들은 내가 그것들을 내 집으로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실 3개, 욕실, 새 가스레인지가 있는 부엌, 사과나무가 보이는 작은 베란다. 나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벽을 만지고 창문을 열고 여기에 소파를 저기에는 꽃을 놓는 상상을 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미래의 침실 바닥에 앉아 이영호가 나에게 출구를 주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민지에게 달려가 서류를 던지고 내 것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안의 다른 부분은 평화와 고통과 굴욕 없는 새로운 시작을 갈망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내 사라로 돌아와 계획을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민지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왔더니 엄마가 없잖아. 나는 갑자기 그녀가 왜 걱정하는지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볼일이 있어서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볼일이요? 민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들이 뭔가 필요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녀의 편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확신을 느끼며. 알겠어. 민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사라를 둘러보았다. 엄마, 제가 생각 좀 해봤는데요. 우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 사는 거요. 집안일 돕는 대가로요. 합의서라니? 나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별것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학교 끝나고 아이들 돌봐주고 가끔 청소하고 어쩌면 텃밭에 물도 주고 엄마 꽃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공짜 보모이자 청소부, 정원사였다. 생각해볼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가 이미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주말에 서명할 거예요. 그녀는 문으로 돌아서더니 멈칫했다. 아, 거의 잊을 뻔했네요. 내일 손님 오세요. 엄마가 잘하는 돈가스 만들어주세요. 모두들 정말 좋아해요. 문이 닫히자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주머니 속 이영호의 편지를 꽉 쥐었다. 차가운 사라의 하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영호가 원했던 것처럼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내 생각처럼 맑았다.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혔던 무력감은 사라지고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민지의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생을 그녀의 하인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민지는 늘 계산적이었고 내 계획을 눈치채면 방해하려 할 수도 있었다. 나는 돈가스를 만들었다. 민지가 나를 이미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 요리하게 하자 미소 지었다. 양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반죽을 펴는 동안 그녀는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엄마는 자기 자리에 있었다. 나는 심지어 그녀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기꺼이 돕는 척하면서 엄마는 자기 사라에 아주 만족하세요. 민지는 손님들 앞에서 내 팔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이에 비해 완벽하죠. 조용하고 모든 게 가까이 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음료수를 따르고 내 때를 기다렸다. 그날 아침 나는 상점의 공중전화로 우리 변호사 박선우 씨에게 전화했다. 비서가 놀랐지만 그날 바로 약속을 잡았다. 50대 남성인 박 변호사는 내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순자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가방을 꽉 쥐었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증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과는 어떻게 됐나요? 형편없어요. 나는 고백하며 사라에서의 삶과 민지의 태도를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영우 씨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는 파일처를 꺼내 해당 페이지를 펼쳤다. 민법 제5 158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씨가 이 문구를 고집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방도 안 되는 사라에서 살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건 위반입니다. 물론이죠. 박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님, 이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지 씨와는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거주 조건을 문서화하고 아이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박 변호사는 성공을 확신했다. 이영호 씨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당신이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죽어서도 그는 나를 돌보고 있었다. 2주 동안 나는 준비했다. 사라의 사진을 찍었다. 콘크리트 바닥, 욕실의 벽 대신 커튼, 텅 빈 냉장고. 민지의 모든 말과 무관심한 답변을 기록하는 일기를 썼다. 낡은 녹음기에 그녀의 요구와 무관심한 대답을 녹음했다. 동시에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하고 이영호의 돈을 이체했다. 새 집에도 몇 번 가서 만약을 대비해 더 튼튼한 자물쇠와 경보 시스템을 주문했다. 준호와 수연에게 전화하여 조심스럽게 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준호는 산만했고 가끔 전화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수연은 달랐다. 엄마, 너무 걱정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지 언니가 정말 너무 심해요. 이건 옳지 않아요. 너 알고 있었어? 나는 놀랐다. 짐작했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언니가 확인도 안 해줬잖아요. 지난주에는 언니가 핑계를 대면서 제가 엄마한테 가는 걸 막았어요. 수연의 분노는 내게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내 아이 중 한 명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해결할게.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너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있을 거예요. 수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결정적인 날 전날 나는 이영호가 있는 묘지에 갔다. 낙엽이 길을 덮고 있었다. 나는 묘비 옆에 앉아 그의 존재를 느꼈다. 당신은 알았죠? 그렇죠? 나는 속삭였다. 민지가 이렇게 할 거라고 알았죠? 바람이 답하듯 속삭였다. 내일 나는 나를 위해 나설 거야. 내 것을 되찾을 거야.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게 옳기 때문이야. 나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을 만졌다. 멀리서 나이든 부부가 다른 묘비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있는지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서류들, 사진들, 일기, 박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정리했다. 내일 민지는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준호와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민지네 집에서 가족 모임. 중요함, 꼭 와라. 수연은 바로 답장했다. 갈게요. 준호는 1시간 후에 답장했다. 노력해볼게요.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민지와 성진 씨가 욕실, 즉 이영호와 내가 매일 아침 함께 준비하던 욕실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멋질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엄마 욕실은 너무 낡았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괜찮을까? 성진 씨가 말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라는 추울 텐데. 엄마는 강해. 민지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한테 공짜로 살 집을 제공하고 있잖아. 감사해야지. 사라로 쫓겨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니? 내가 사랑으로 집을 줬는데? 나는 눈을 감고 이영호의 말을 되뇌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순자. 모임날 아침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잠을 잘 못 잤다.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이영호가 좋아했던 빨간 원피스와
우리의 30주년 기념일 선물인 진주 목걸이를 했다. 오늘 나는 사라의 무너진 노인이 아니라 품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했다. 정오쯤 수연이 도착했다. 나는 창문으로 민지가 아파트 입구에서 수연이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몸짓은 긴장되어 있었다. 민지는 내 딸의 도착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곧 수연이 사라 문을 두드렸다. 엄마. 그녀는 나를 너무 세게 안아서 나는 울 뻔했다. 세상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해요. 그녀는 침대, 바이오 화장실, 냉장고를 둘러보더니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언니가 이럴 수 있어요? 이건 괴롭힘이에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준호는? 아니, 하지만 오고 있다고 문자 보냈어. 늘 그렇듯이 늦는구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왜 진작 전화 안 했어요? 제가 엄마를 데리고 갔을 텐데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했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2시가 되자 수연과 나는 아파트로 들어섰다. 민지가 문을 열었고 내가 들고 있는 파일철을 보자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모두 모이면 이야기하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새각으로 꾸며져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영호의 자리였던 창가에 앉아 추억에서 힘을 얻었다. 준호는 15분 후에 도착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미안. 차가 막혔어. 그는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급한 일이에요, 엄마?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 이제 너희 모두 여기에 있으니 시작할게. 3주 전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민지에게는 내 집을, 준호에게는 교회 주택과 차고를, 수연에게는 아파트와 예금을. 나는 너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를 존중할 거라고 믿었어. 나는 파일철을 열고 사라 사진들을 꺼냈다. 대신 내가 자란 집은 들어갈 수도 없는 차가운 사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사진들을 건넸다. 준호가 사진을 넘기자 그의 눈이 커졌다. 민지는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에게 편지를 남겼어. 나는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열 것 띠라고 쓰여 있었어. 2주 전에 열었지. 나는 편지의 일부를 읽었다. 이영호의 말들이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걱정, 그의 보호, 나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 내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 누나 엄마를 정말 사라에 살게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지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엄마 나이에는 그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그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다 꾸며드렸어요. 꾸며줬다고? 수연이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언니는 화장실을 커튼 뒤에 설치하고 그걸 꾸며줬다고 불러요? 사치는 필요 없어요. 민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긴 이제 제 집이에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민지. 증여계약서 사막남옥에 따르면 네가 나에게 존경과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 너는 이 조건을 위반했어.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증여를 취소할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방은 폭발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배은망덕하다고 소리쳤다. 준호는 법적 결과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수연은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그럴 수 없어. 민지는 계약서 사본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읽었다. 해당 조항에 이르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건 사기야, 불법이야. 박 변호사님이 어제 합법성을 확인해줬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이미 서류를 제출했어. 민지는 성진 씨에게 돌아섰지만 그는 바닥을 보며 침묵했다. 그녀는 전술을 바꿨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 불편하신 건 알아요. 도미토리를 리모델링하고 난방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만해, 민지. 나는 손을 들었다.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어. 너는 사람보다 물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보다 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회한 때문이 아니라 패배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제발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희가 리모델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모두가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아요. 나는 차가운 밤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말 엄마한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를 떠올렸다. 내 마음은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사라에 살게 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한 달 안에 이사가. 민지는 뛰쳐나갔고 성진 씨는 그녀를 따라갔다. 창문으로 나는 그녀가 현관에서 성진 씨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가 물었다. 나는 피곤했지만 안도하며 파일처를 닫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되찾을 거야. 모임 후 첫 주는 힘들었다. 민지는 문자 메시지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그녀와 성진 씨는 체념에서가 아니라 분노에 차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다툼 소리가 밤마다 사라까지 들려왔다. 수연은 나를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옆에서 풍선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다. 그녀의 보살핌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트럭을 몰고 왔다. 가지러 온 거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엄마 이사하는 거 도와주려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민지와 성진 씨가 격렬하게 짐을 싸는 것을 보고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니 깨끗한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결심했다. 오늘 새 아파트로 갈 거야. 준호와 수영과 나는 사라에서 내 짐을 챙겼다. 준호는 죄책감에 찬 얼굴로 사라를 바라보았다. 엄마 죄송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너도 내 삶이 있었잖아. 내가 옷을 접으며 대답했다.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제가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죄책감과 고쳐나갈 기회를 받아들였다. 저녁이 되자 나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다.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했지만 집은 텅 비어 보였다. 내일 가구 사러 갈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이곳이 엄마 집이 되어야 해요. 그날 밤 바닥에 매트리스에 누워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까? 너무 엄격했을까? 하지만 민지의 말. 엄마한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는 내가 유일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음 몇 주는 바빴다. 가구 배송, 전기 연결, 이웃들과의 만남. 수연은 내가 자리를 잡는 것을 도와준 후 그녀의 삶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꾸준히 전화해서 내가 잘 지내는지 진심으로 물었다. 민지는 침묵했다. 한 달 후 새 부엌에서 식료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구멍으로 보니 민지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평소의 자신감은 없었다.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처진 어깨가 나를 마음을 바꾸게 했다. 보기 좋으시네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집안을 둘러보았다. 잘 지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지가 망설였다. 저희 어제 이사했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성진 씨 부모님 댁에 있는데 좁고 어머님도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나는 말없이 통조림을 찬장에 넣었다. 그녀가 왜 왔는지 말하게 두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한테 집이 필요해요. 저희는 비슷한 집을 구할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한 방에서 힘들어해요. 나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민지, 내가 왜 증여를 취소했는지 이해하니? 엄마가 사라를 싫어해서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기 때문이야. 너는 나보다 물건을 더 소중히 여겼어. 그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발끈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잘못한 거니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니? 그녀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집은 더 이상 없어. 나는 말했다. 팔았어. 팔았다고요?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거긴 우리 집이잖아요. 아빠는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
나는 말을 끊었다. 내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는 그의 뜻을 따르는 거야. 민지는 벌떡 일어섰다. 그럼 엄마는 저를 영원히 벌 주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 결과야. 나는 문과로 갔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민규랑 지은이 안 보고 싶으세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나는 조종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떠나자 나는 새 소파에 앉아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비웃음도 죄책감도 없었고 그저 차분한 확신만 있었다. 집은 빠르게 팔렸다. 이영호의 계좌와 함께 그 돈은 내가 남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박 변호사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모든 자녀에게 균등한 몫을 주되 나에 대한 존중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영호 씨가 분명히 승인했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몇 달이 흘렀다. 내 집은 가구, 그림, 화분에 심은 꽃들로 채워졌다. 나는 지역 원예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웃 김미란 씨와 친구가 되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66살의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호는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새 여자친구와 함께 왔는데 그녀는 친절하고 사려 깊었다. 수연은 매일 전화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왔다. 손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성진 씨는 그들을 데려다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보리를 보러 갔다. 민지와는 관계가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예의를 지켰다. 그녀에게는 이 충격이 필요했지만 그녀가 변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1년 후 나는 정원에서 첫 튤립을 감상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민지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왜 엄마한테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준비되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나비가 꽃에 앉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준비되었을까? 내 안의 한 부분은 자신을 보호하며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무릎이 까지면 엄마에게 달려와 엄마가 모든 것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던 어린 민지를 기억했다. 나는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연민 없는 경계는 벽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답장했다. 토요일 2시. 차 끓여 놓을게. 엄마한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지가 언젠가 말했다. 그녀는 틀렸다. 나에게는 존경, 품위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할 용기가 필요했다. 이영호와 나의 여정 덕분에 나는 집을 찾았다. 벽뿐만이 아니라 그 안의 삶까지도. 어느 토요일 오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배달도 아니었고 이웃도 아니었다. 준호였다. 나는 문구멍으로 그를 보았다. 키 큰 그의 몸은 약간 구부정했고 불안하게 발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은 후드티 주머니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안녕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는 화가 나 있었다. 이제 그는 한 번의 산책으로 얼마나 많은 다리를 불태웠는지 막 깨달은 사람 같았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들어와도 돼. 하지만 어른처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천천히 몇 걸음 안으로 들어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벽, 창가의 의자 하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피어있는 노란 튤립을 훑었다. 그는 크기나 소박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그것이 방문의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영리했을 것이다. 여기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도 그래. 나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가 앉았다. 나는 우리 둘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한동안 우리는 조용했다. 숟가락과 컵이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는 그가 말했다. 할머니한테 뭘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대출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쨌든 거절당했어요.
나는 으스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죄송해요. 그가 말했다. 대출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던 방식, 제가 마치 할머니가 저에게 뭔가 빚진 것처럼 행동했던 방식에 대해서요. 나는 잠시 그를 살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긴장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너는 그저 당연하게 행동한 게 아니야, 준호.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 내가 사람이 아니게 된 것처럼 행동했어. 그가 움찔했다. 알아요. 나는 내 엄마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도록 키웠지만 어쩌다 보니 내 엄마는 필요하다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나는 그걸 그냥 두었어. 나도 동조했지. 그가 나를 보았다. 정말 자세히 보았다. 할머니는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그가 말했다. 모든 학교 소풍, 모든 생일, 엄마가 잊었을 때도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랬어. 긴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았다. 진실의 무게로 무거웠다. 서쪽 길에 있는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일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야.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아셨으면 했어요. 믿어. 나는 말했다. 노력하는 건 좋은 시작이야. 하지만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돌아오지 않아, 준호. 이해하지? 네, 그는 차를 내려다보더니 덧붙였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건 달라. 그가 작게 거의 쑥스러워하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는 차이를 몰랐어요.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나는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떤 종류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턱이 굳는 방식, 눈이 너무 빨리 깜빡이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가 물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나를 만나러 오고 싶을 때만 와야 해. 뭘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안아주었다. 서두르고 의무적인 종류가 아니라 진짜 포옹이었다. 그가 작았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가 나에게 해주던 그런 종류의 포옹이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나는 기진맥진하지 않았다. 나는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양초를 켰다. 이번에는 라벤더 향이었고 천천히 타들어갔다. 나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따뜻한 코코아를 홀짝였다. 밖은 조용했다. 안에서는 마침내 오랫동안 감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믿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3일 후에 나타났다. 나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다. 나는 창틀에 심어놓은 허브, 바질, 로즈마리, 그리고 작은 부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노크 소리를 들었을 때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짧게 3번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문구멍으로 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코트 단추를 목까지 채운 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문을 반쯤 열었다. 민지.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는 웃지 않았다. 들어와도 돼요?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그녀가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마치 예약하지 않은 호텔 방을 둘러보는 사람처럼 내 작은 아파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편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생각보다 작네요. 그녀가 말했다. 충분해.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나는 네가 듣지 않기로 선택한 수백 가지 조용한 방식으로 말했어.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준호가 들렀다고 하던데요. 응,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방을 돌며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와 의자 등받이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창가 남편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정말로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화가 났지만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화나지 않았어, 민지. 나는 끝났어. 그녀는 나를 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그녀가 예전에 어떤 어린 소녀였는지 보았다. 천둥이 칠 때 내 옆 침대로 기어들어오던 아이. 무릎이 까져서 울다가 내가 반창고에 입을 맞추자 울음을 멈추던 아이. 엄마는 저를 강하게 키웠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걸 냉정하다고 오해한 것 같아요. 응, 내가 말했다. 그랬어. 그녀는 후회처럼 무거운 것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엄마가 이사 왔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 공간을 잃지 않으면서 엄마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네게 아무것도 잃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숨 쉴 공간만 달라고 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할머니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말하게 내버려뒀고 저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빚졌다고 믿게 뒀어요. 나는 수년을 주었어. 내가 말했다. 내 시간, 내 돈, 내 인내.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문은 닫히기 시작했지.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엄마가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난방기가 딸깍거리며 조용함 속에서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엄마 보고 돌아와 달라고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잘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극적인 사과는 아니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5단어였다. 그 사과 받아들일게. 나는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집은 오래전에 내 것이 아니게 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더니 돌아서서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나처럼 나이가 든 내가 키웠던 아이가 아니었다. 몇 달 전 부엌에 있던 차가운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딸이 어쩌면 처음으로 방어 없이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이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입술의 선이 부드러워졌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더니 멈칫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나는 말했다. 하지만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쾅소리도 반쯤 열린 채로도 아니었다. 그냥 닫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비어있지 않은 종류의 고요함, 공간을 만들어주는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계절은 별다른 의식 없이 바뀌었다. 봄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뒷마당의 텃밭은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더 많은 색깔들로 살아났다. 김미란 씨는 라일락 가지를 잘라와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내 창문 바로 아래 심었다. 그녀는 뿌리가 빨리 내릴 것이고 내년에는 풍성하고 향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내심이 강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처럼 강해. 나는 생각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나는 수요 1차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우리 넷이었다. 모두 여성이고 모두 60대 이상이었으며 모두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책에 대해, 이웃에 대해, 엉덩이와 무릎의 통증에 대해, 오래전에 잊혀진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조용한 종류의 자매애가 있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의. 아무도 내가 왜 이사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테이블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설탕 그릇을 건네주었다. 그 외에는 혼자 지냈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요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샀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이영호와 내가 피크닉에 가져가곤 했던 것과 똑같은 손잡이 달린 작은 라디오도 샀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현관에서 라디오를 틀고 빌리 홀리데이가 스피커를 통해 낮고 느리게 노래하는 동안 울타리 사이를 오가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모든 것에 대한 길고 조용한 울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채로 필요한 존재였던 세월, 침묵 속에서 사랑했던 세월, 다음 친절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며 어두워진 방에 앉아있던 세월. 나는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이것이 있었다. 완벽함도 끝없는 기쁨도 아니었지만 공간, 존엄, 내가 원할 때 계속 켜져 있는 빛. 민지는 가끔 전화했다. 자주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나아졌다. 그녀는 내가 언제 방문할지 묻지 않았다. 과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 번 나에게 말했다. 준호가 엄마 보고 온 후로 변했어요. 제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중고차도 샀어요. 나는 별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쁘다고 말했다. 정말 기뻤으니까. 그리고 준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절반으로 접힌 짧은 쪽지가 평범한 봉투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카드 긁기 전에 은행 잔액을 확인해요. 아니요라는 말이 미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준호가. 나는 그 편지를 이영호의 오래된 쪽지가 있는 서랍에 보관했다. 다른 종류의 사랑, 둘 다 얻은 사랑이었다. 아파트는 이제 더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 책들이 선반을 채웠다. 부추는 화분을 점령했다. 수선화는 시들었고 그 자리에 말린 라벤더가 담긴 작은 흙 접시가 놓였다.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세탁물을 개고 있을 때 나는 오래전 그날 밤 내 방불이 나갔던 일을 떠올렸다. 나는 두려움보다는 무감각한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쓴웃음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온 미소였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간 것이 아무리 잔인했어도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서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적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거창한 결말이 필요 없었다. 사과하며 내 발 앞에 쓰러지는 손자도 필요 없었다. 죄책감으로 변모한 딸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얘가 의미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 아니오가 내 머리 위 지붕을 잃게 하지 않는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가졌다. 지난주 나는 창밖에 풍경을 걸었다. 그저 소박한 것. 5개의 속이 빈 튜브와 가운데 나무 아트. 바람이 적당히 불지 않으면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리가 나면 부드럽게 노래한다. 마치 부드러운 무언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곳이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은둔처도 도피처도 아닌 기억의 장소였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배경인물이 아닌 임시 대역도 의무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기억했다. 그저 사랑이 비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침묵이 유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를 알 만큼 오래 살아온 한 여인일 뿐이었다. 민지와 내가 다시 가까워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나는 화해했다. 예전처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사이의 지뢰가 더 적은 채로 이야기한다. 그녀는 가끔 사진을 보낸다. 일하는 준호. 현관에서 잠든 고양이. 올해 내 도움 없이 그녀가 심은 텃밭. 그들은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도 배우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김미란 씨가 어젯밤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수프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녀의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하늘이 황혼으로 부드럽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한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시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 나이의 많은 여성들은 이미 이야기를 다 살았고 이제부터는 그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자신을 선택하는 이 부분이 최고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삶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었다. 이제 매일 아침 나는 창문을 연다. 허브에 물을 준다. 조용히 책을 읽는다. 내 목록에 따라 내 음식을 산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아무도 불을 끄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흔들릴 때 나는 이것이 내 것임을 기억한다. 이 시간, 이 공간, 이 평화,